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이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네, 가장 편안한. 네, 어제 온 것 같아요. 네. 어제 온 것 같아요. 어제 시간이 네. 너무 빨리 지나서. 그러니까. 네, 시간이 이러다가 너무 6월 3일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48일. 저희가 어제 잘못 말씀드렸는데 어제가 49일이고 오늘이 D-48일. 네. 아, 이제 50일도 안 남았다. 요 기간이 잘 지나가야 됩니다. 내란 문제 없이 종식을 위한 내란 되게 종식을 위한 기간으로 뚝심 있게 밀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네. 촉각을 끝없이, 곤두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전환 좋은데요. 예, 구경 기자 흉내 좀 내봤습니다. 네, 자, 두 가지 광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이제 구경 기자가 진짜 잘 읽더라고요. 제가 어제 감탄을 했는데 진짜 많이 잘하시더라고요. 읽어서요, 그거는. 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만약 쓰던 폰을 계속 쓰고 싶다면 새로 휴대폰 구매 없이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 사고가 보안이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해서 혜택만 챙기면 되는데요. 그래서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는 현금 상품은 원하지 않는다 하시면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신규 가입하시고 소개한 친구가 가입을 원한다면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을 최대 4만 원, 이것은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는 자꾸 틀리네. 아니 그리고 이게 인터넷 네. 신규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을 지원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대선 D-48일. 야, 기가 막힌 조합이다. 네. 광고 요정입니다. 광고 요정이다. 진짜 너무 잘한다. 제 걸 잘해야 되는데. 아니 이미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려주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송산된 피부 재생 그리고 자연 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가 됩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입니다.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 돌파한 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아직도 영문으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장님 한글로 바꿔주십시오. 예, 펜즈몰 FANGMALL 펜즈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더보기창 가시면 링크 올려져 있어서요. 바로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용 후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처럼 건조할 때 양태반 크림만한 게 없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꾸준히 쓰고 있어요. 또 한 분은 우연히 유튜브 광고하는 걸 보고 샀는데 바르고 바로 다음 날부터 피부 당김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도 쓰고 있습니다. 효능 효과가 분명한. 네,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바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당 경선 후보 등록이 끝났어요. 네. 국민의힘은 11명, 민주당은 3명, 개혁신당은 이준석 하나, 이렇게 3명 이렇게
사실상 새 팀이라고 네.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네. 정의당도 있긴 한데요. 이제 원외 정당이 되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아무래도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예, 예, 다만 신문에 안 나와서 몰랐습니다. 예. TV 토론이 지난 네. 성적을 비례해서 가져가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 3자 구도 안에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가 같이 토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사자, 예, 그렇죠. 예, 사자 토론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도 분명히 있긴 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마이너리그 중에는 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김재현 전 대표와 그리고 이제 강창희 전 의원 네. 예전에 이제 이틀막 사건이 있었던 그 두 분도 네. 경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거의 계절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말씀을 안 드리면 서운해하시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유,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제가 못 보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대목까지도 꼼꼼하게 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어제 그 김문수, 김문수 후보하고 저 누굽니까? 경북지사 예, 이철우 이철우. 지사 네, 두 사람이 박정희 기념관에 갔어요. 네. 가가지고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데 그 대목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일단 그 내용 먼저 보시고 함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원래의 뜻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 주장입니다. 지금은 화장실에서도 그냥 틀면 쏴 나오지. 저도 하루에 샤워를 몇 번씩 하고 이런 정도로 무리도 많고 그만큼 모든 면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다 바뀐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이 기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니까 그렇긴 한데 자기의 젊은 시절을 저렇게 적나라하게 부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이 들었고 본인 자체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모두 다 경험해봤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김문수는 왼쪽의 기억은 완벽하게 상실한 불균형 후보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제 뜻밖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철우 후보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 그 전 대통령이 형님 때문에 데모하고 괴롭혀서 굉장히 괴로웠으니까 네. 사죄 한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정색하지는 못할 망정 그 얘기를 받아주는 것 자체가 정말 정서적으로 공감이 전혀 안 되고 기본적으로 20대의 김문수는 없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극우적으로 굉장히 사상적으로 퇴폐한 네. 김문수만 남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심지어 총을 쏴서 박정희 때 누가 사망하거나 죽은 사람 그런 일 없었다 이런 주장하는데 진짜 너무 경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펼쳐짐에 따라서 이 모습들이 결국은 본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본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행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일부 지지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본인들이 경선 레이스에서 1등을 하거나 혹은 순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자해 행위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 특히나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등 안에 든다라고 하는 전망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당 전체를 망치고 보수 전체를 망치는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유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자, 그러니까 일단 4인 컷오프 경선이 될 텐데 기자들 여러 가지 예측을 하던데 저도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께 네. 누가 들어갈지. 그런데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런 망언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 순간도 인혁당 사건, 민청학년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분들이 생존해 그럼요. 계시고 예. 국가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도 했었고 이런 역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박정희 기념관에 가서 저런 얘기를 무슨 샤워를 하루에 몇 번씩 한다 이게 다 박정희 덕이다 광화문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이런 망발을 합니까? 참 딱하다.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김문수의 실력이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갈수록 토론을 한번 할수록 현장에 한번 갈수록 이제 깎이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본선 경쟁력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문수의 저런 극우 꼴통적인 사고를 접하면 접할수록 절대로 표를 주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네. 3강 중에서 1강으로 분류되긴 하지만은 점점 그 추이라는 것이 상승 곡선이 아니고 하강 곡선만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김문수 캠프의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그렇죠.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3강 중에 하나인 홍준표 전 시장 캠프에는 많은 현역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김문수 네. 캠프에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김문수의 확장성 문제를 심각하게 그들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면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비판 보도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당에서도 이제 비판하는 논평들을 꽤 냈는데, 어제 이제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이제 MBC 뉴스 데스크를 콕 집어가지고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행태, 그러니까 제목이 서울의 박정희 동상 세우자, 헌재 폐지하자, 지지층만 몰두 물음표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적대 정당을 인용해 우리 당 경선 후보를 극으로 몰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욕보이는 행태를 경종을 울리고자 해당 보도를 엄중히 제소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 지금 이러한 뭐 논평과 그리고는 이런 뭐라고 할까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국민의힘이 뭐 이런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좀 짚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시작이네. 큰일 났네. 조만간 또 취재 편의점 또 고발장이 막 날아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정말 이번에 이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뭔가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각당의 논평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또 예. 소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조국 혁신당 강경수 의원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소개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본격 선거 국면 들어갔다라고도 하지만 이거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 정당 간판을 고발의 힘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고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송사가 걸린다는 것은 진짜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곤란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그렇죠.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당에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참 저는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네. 자 그리고 물어보겠. 의원과 관련해서는요. 아까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캠프에 별로 현역 의원이 좀 적다 이런 네, 포인트 네, 짚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추가적인 이제 아마 이 캠프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아팠으니까 계속 좀 인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김문수 캠프에서 밝히기로는 아직 지지의원 명단이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최소 5명에서 10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박수영, 엄태영, 장동혁, 이뉴한, 김미애, 박대출이 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네. 저기 뭐야 한덕수. 한덕수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장동영 의원 입장 공지가 나왔는데 네. 아마도 이제 그 김문수라 콕 짓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공지 등은 일절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선거다. 네, 진짜 네, 선거다. 네. 선거의 이렇게 기간이 보셔야 될것 왔다. 같습니다. 일절 사실이 아니다. 네, 뭐 장동혁 그런 공지를 의원실 냈네요. 공지를. 보니까 물론 예. 김문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근데 김문수 의원실에서 낸 거 아닙니까? 그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공보에 아침에 예. 뿌린 거거든요. 예. 8시 42분에 10시 42분에 8시 42분에 아, 8시 42분에. 정말 치열하게 이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저는 홍준표 캠프에서는 가장 눈여겨봐야 될 사람은 이철규 의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철규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친윤 핵심이라고 그렇죠. 보이기도 예.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뭐 장제원, 권성동이라고 하는 초기의 개국 공신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거됐다라고 보이는 그 지점에서도 끝까지 이제 마크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실제로는 홍준표 시장과도 그렇게 사이가 막 살갑진 않았었는데 네. 이 국면에서 캠프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시그널이 무엇인지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깊이 보면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윤석열을 위시한 사람들이 한덕수를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 가장 만만한 후보는 역설적으로 김문수 후보일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장부터 한덕수 후보와의 여러 가지 단일화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그리고 김문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성향이라는 것이 확장성의 문제를 뛰어넘는 과정에서 한덕수가 포섭하기 굉장히 좋은 형태의 인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이 영향력을 이 대선판에 크게 끼치고 있다고 한다면은 친윤 의원들 다수가 어떻게 보면 김문수 캠프에 나타나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을 법한데 네. 지금 이런 수요가 현격하게 드러나지 않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김문수에 대한 여러 가지 후보 선호라든가 윤석열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어쨌든 본격적인 대선판이 열린 것으로 보이고 그럼요. 네. 각 그 후보 캠프마다 이제 공방전을 주고받게 되고 경선이 제일 또 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힘 이제 4인 컷오프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이제 논란이 좀 있던데 저는 어제 좀 충격받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제대로 노이즈 마케팅을 했죠.
그 사진 하나 예. 저하고 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건지 예. 모르겠는데. 예. 어제 사실 여의도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사진이라는 아.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암만 선거가 급하다 하더라도 드럼통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예.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정말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 사진입니다. 예. 네. 오늘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네. 당근에서 저거 드럼통을 샀다. 당근에서? 예, 그 중고거래 마켓 있지 않습니까? 예. 당근에서 저걸 샀다. 통 저게 어디서 났을까? 저도 예.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영화 세트장에서 어디 가서 구했나 했더니 당근. 예, 예. 당근에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까지 이제 지금 절박하게 드럼통까지 들어가가지고 근데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무슨 굴복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 그리고 자기가 직전까지 윤석열 예방하면서 그 권력을 굉장히 한껏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금 마치 태세 전환해가지고 네. 약자 코스프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게 나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극우 지지층을 보고 한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은 저게 쉽게 얘기해서 극우들 사이에서 네. 드럼통 밈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그랬냐? 이게 2013년도 개봉한 영화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조폭들이 네. 반대 세력을 담글 때 드럼통에 집어넣고 물에 빠뜨리는 거라는데 네. 그 밈이 왜 나온 거냐? 네. 그 이재명 전 대표가 네. 실제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빗대 가지고 극우 세력들이 네. 이런 밈을 만들어서 돌리는데 어.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양상을 띠면서 지금 표를 구걸하는 행태인 겁니다. 한뎁스 기치 보면은 굉장히 인권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좀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제 말씀 주신 그 내용에다가 아무리 표가 급하다 하더라도 이제 특정인에 대해서 저렇게 아주 그 노골적으로까지 해야 되나? 그렇죠. 라는 악마화하고 생각이 있는 좀- 모습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저게 우리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지지자들 사이에 적대감을 더 불러일으킬 만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각을 세워야 될 사람은 본인한테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예. 전당대회 때 아예 대놓고서는 찍어 예. 눌러서 출마를 못하겠던 맞습니다. 모습이었었고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의 어머니 심정으로 자기가 이걸 포기한다는 식의 말까지 했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피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가장 크게 많이 받아놓고서 이런 식의 정치적 마케팅을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정치에 끼치는 해악이 클 거다라는 걱정이 들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러니까 끝내 이제 그 네. 본인이 그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 빠루 여전사로서 심지어 그거 아직 재판만- 1심도 재판 결과가 안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지 예.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지 기소부터 하면 6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행태를 범하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건데 예, 사건 발생부터 6년. 네, 사건 발생부터. 6년. 예. 근데 다 종합을 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그래도 4인 가운데 누가 들어갈지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본적으로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극단적인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지금 본인이 자칫하면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된 1차 컷오프 명단에 네. 못 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강렬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제 언론의 분석을 대체적으로 종합을 해보고 여론조사 지형을 보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 구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정말로 의미 없는 서류 심사 탈락이 예상된 후보를 제외하고 8명으로 추진다고 한다면은 네. 3강, 음. 2중, 3약 체제라는 분석이 많은 것이고 네. 그 3강이라고 한다는 것은 김문수, 그다음에 홍준표,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막차 마지막 네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는 그렇죠. 문제가 남는 것이고 안철수와 나경원이 굉장히 경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데 꼴등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로 확장을 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일단 전략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네.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재명을 때려서 윤석열 지지층의 표를 얻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면 한동훈을 때립니다. 네, 맞아요. 자기랑 계엄에 대해서나 네. 탄핵에 대한 생각이 가장 흡사한 한동훈을 때림으로써 네. 반사이익을 노리는 건데 이건 네. 기본적으로 컷오프 통과 전략으로서는 자기 지지층 집도끼조차 못 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절박한 호소의 다름 아니다. 이런 해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4인. 네, 뭐 결과적으로는 나경원 이제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하게 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보수 정당 개혁과 혁신에는 좀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4등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1, 2, 3등은 굳은 자로 네, 보이는 네.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예상치 못하게 오세훈이라고 하는 카드가 하나 빠지면서 예. 갑자기 나경원 그리고 예. 안철수 양강 구도가 예, 예. 양강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네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의 꼴찌 4등 양강구도 구도가 4등 전략. 예. 예, 4등 구도가 생기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런 식으로 그 강성 지지층한테 어필하는 것들이 영향을 진짜 받아서 올라가게 된다면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 부분적으로 4등 예측이 좀 그 김문지기랑 다릅니다. 어. 저는 안철수가 될 거거든요. 안철수가 그러니까 된다. 좋겠어요. 나도 안철수 찍었는데. 2012년에도 대선, 예. 17년에도 대선, 대선. 22년에도 대선에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인물 경쟁력에서 나경원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예. 기본적으로 하나도 못하면 안철수가 또 생각보다도 예. 끝운은 없지만 선거 초반 운은 좋은 게 예. 국회의원도 지난번 총선 때도 심지어는 예. 출구조사에서 졌는데 이겼습니다. 예. 그런 운이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4인 중에 감각적으로 뽑았을 때 예. 안철수는 든다. 운치기삼이야. 아니, 네. 적어도 계엄에 반대한 사람이 예. 탑4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한 80만? 네, 그 80만? 정도 규모가 된다고 그 알려져 정도 있습니다. 규모가 네. 되는데 뭐 어쨌든 선거판이 열렸고 당원들이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어쨌든 5년 만에 한번 이번엔 3년이지만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투표 참여 아예 안 한다. 아유 뭐 인우당 망했다. 뭐 이렇게 해서 빠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면 이 극단적인 보수로 가는 거, 극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막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 안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기대 심리가 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지금 탄핵의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다음에 네. 그런 분위기 속에 치러지져 있고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여파를 아직 안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차 컷오프까지는 윤석열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개헌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김문수의 발언 하나, 나경원의 발언 하나를 보면서 결국 우리 후보가 대선에 가서 이길 것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순간이 온다면은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판단을 할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안철수 후보에게도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좀 창피할 것 같아요. 김문수식 접근, 나경원식 접근 이런 것을 보고 너 국민의힘 당원이었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저래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다면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뭐 자성적으로 좀 얘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뭐 그런 말 해봐야 그 사람들 안 듣는다라고 하시면 별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고 그러면 최종 결선은 누가 갈까요? 탑 2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지막 예. 2명. 그러니까 생각보다 김문수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지지세가 꺾이고 있는 그러니까요. 근데 모양새이거든요. 너무 예, 훅 확 빠져요. 떨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현역 의원이 붙지 않는다라는 네. 점에서는 결국은 홍준표와 한동훈 투탑 대결이 아니냐, 탑2 네. 대결이 아니냐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튼 홍준표 캠프에서는 굉장히 지금 기세가 좋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네. 실제로 가 있는 의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5월 동주이긴 하겠지만 지금 기세로서는 홍준표 시장 전 시장 캠프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한동훈 캠프에서 믿고 있는 것은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명태균 리스크라고 하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네. 본인이 잘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또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본인들 주장으로는 샤이 한동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지난 전당대회 때 가졌던 자신감 같은 것들이 예. 아직도 있어 보이긴 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한동훈 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4인 체제로 해서 경선이 결정이 된다면 1등은 한동훈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2차 경선 없이 그냥 가는 건데 굳이 또 당내에서 결선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한동훈을 걸러내려고 하는 전략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캠프들에서는 한동훈 표가 별로 없다, 불가하다. 네. 예, 결국에는 김문수, 홍준표 선택을 하게 될 거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김은지 기자의 탑2 인식에는 동의를 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종국적으로는 아마도 한동훈과 홍준표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 제가 했던 얘기의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면은 홍준표와 한동훈 둘 중에 하나 탑2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한덕수와의 그런 쉽게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의원들이 한덕수를 지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고 네. 홍준표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비슷한 취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후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주장을 둘 다 하긴 했지만은 본심은 처음 한 얘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올라가더라도 한덕수와의 단일화 문제가 꼬일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뭐냐? 일부 윤석열을 위시한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영향 하에서 뭔가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범보수 후보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또 한 번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하고의 단일화는 아니 일단 한덕수 출마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즐기고 있고 적어도 그 어떤 흑심과 연심을 품고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상황을 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누가 봐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가 얼마나 무엇을 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있는데 근데 어제는 호남을 갔었고요. 오늘도 또 지역 행보를 합니다. 이게 네. 누가 봐도 정치인의 행보로서 예. 지금 계속해서 한덕수 대행이 예.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컨벤션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 네. 주류에서는 계속 그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펌프질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이긴 합니다. 네. 당사자는 계속 약간 망설이고 있다라는 말은 있는데요. 사실 정치인의 말이라고 하는 게 그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할 거라고 우리가 전날까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것은 진짜 마지막 되어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과 불은 전혀 꺼지지 않았고 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오세훈 시장 불출마를 했는데 네. 한덕수 총리도 안 나오면 그러면 명태균 때문인가? 명태균 씨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자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네. 선언을 했다. 근데 이런 식의 하고 실제로 있는데 명태균 대표의 변호인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 하냐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오세훈 시장에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고 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기소가 된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수순이다라는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이어받아서 좀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제 한덕수 행보는 굉장히 정치적인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그 대행의 업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 DJ 때까지 본인이 호남 출신인 걸 숨겼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전주 출신의 한덕수가 광주를 갔습니다. 그 네. 코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덕수를 밀어주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영남 후보인 민주당 후보와 선거를 치러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경우에 반대급부로 호남 후보인 국민의힘 후보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한덕수의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을 한덕수를 믿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네. 보란 듯이 광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 간 겁니다. 또 네. 기아차라는 거 어떤 서사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체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렇죠. 업체거든요. 예. 광주 기아차 공장에 생산하는 30% 분량의 자동차들이 미국으로 가는 차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대행으로서 관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미래 대통령으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예고편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광주 기아차 공장을 간 것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행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분이 손편지도 썼습니다. 어떤 식당에 어떻게 어려운 분들을 돕는 식당에다가 방문을 하려다가 방문 자체는 무산이 됐는데 손편지를 썼다? 역대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출마를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손편지 쓰는 겁니다. 네, 갑자기 이준석 네. 의원이 그때 그 출마할 때 맞아요. 그 예, 가가호 뭐 가가호 다 손편지 예, 삐뚤빼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손편지를 보면서 네. 이분이 기본적으로 출마 의사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간을 보냐 마냐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적어도 어제 행보에만 비춰보면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내란숙의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짜고 있는 판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막 경선을 해봐야 열심히 해서 한덕수 몰아주기를 하는 전략인 거잖아요. 참 헛헛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범보수 빅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계산도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예. 이제 뭐 여튼 지금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전혀 반성이 없이 어떻게든 정치공학을 하나 더 더해가지고는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그 심산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 가당치 않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뿐만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이 이길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전 좀 의문이 있는 게 결국은 이번 대선판이 이기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것은 대선 이후에 당권 경쟁과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한동훈을 막으려고 하는 친윤 주류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그렇죠. 태도, 예. 그리고는 한덕수를 밀어봐가지고는 무언가 좀 해보겠다라고 한 도모는 진짜 대선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향후에 국민의힘을 어떻게 접수하고 네. 그 상황에 대한 본인들의 플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덕수의 그릇된 권력 의지라는 게 생기게 돼서 결국 나라 경제라든가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까봐 더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한덕수가 출마해서 떨어진 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한덕수가 출마하기 위해서는 뭔가 띄우는 게 필요한 것이고 띄우기 위해서 국가 정책을 도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네. 어제 행보도 그렇다고 보여지는 그렇죠. 것이고 그건 네. 작은 것인데 예를 들면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것이 관세 유예라는 게 90일입니다. 맞습니다. 한덕수의 대행 기간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유예 기간이 더 긴데 50일밖에 안 남은 대행이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진지하게 나선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웃 나라 일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협상해야 된다. 서두르면 망한다. 왜 그러면 네. 일본 같은 경우 역사적 교훈이 있는 거죠. 예전에 네. 80년대 일본이 잘 나갈 때 환율 문제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면서 N을 고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제의 영향을 잃어버린 1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졸속 협상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만약에 한덕수라는 사람이 대권 플랜을 가동하면서 졸속 협상을 해서라도 내가 떠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순간 국난이 오고 굉장히 큰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22일 날 G20 재무장관 회의 여기 방문하려고 최상목 그 부총리가 미국 방문한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내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나의 불리한 것들을 가려가면서 상대방한테 수봉을 받아내는 행위인데요. 누가 봐도 데드라인 정해놓고 마음 급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호구 잡히기 딱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재임이 시절에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오로지 그 목표 하나를 두고는 많은 걸 퍼줬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받아왔느냐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를 상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 우려를 낳게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지금 나라의 경제적인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걸려 있는 관세 전쟁에서는 정말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그러니까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 이제 이시바 시게루 얘기도 했지만 지금 뭐 알래스카 석유 문제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천연가스 네, 개발 가스관. 먼저 네, 네.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치 지금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서두르고 있어요. 뭐 그런데 사실은 성급한 결론이 오히려 국익과 기업들의 이익을 그럼요. 해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순간인데 최상목 대행 아니 자꾸 대행이라고 그러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네.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 이 두 사람 둘 다 이제 그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서 둘 다 뭐 마치 미국의 퍼주기 행태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멈춰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출장 못 가게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마저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한덕수가 제일 먼저 꺼낸 카드가 미국이 원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한 건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인다면 논립니다. 산업적으로 그렇죠. 어떤 네. 거냐? 자동차 관세 부과가 우리 현대차에 끼칠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걸 하나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NG 사업을 투자를 해가지고 네. 그걸 수입하는 창구로서 우리 한국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관세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조건부로 감경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LNG에 투자해야 되는 기업은 또 무슨 죄입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사업을 바로 해가지고 다음 정부 내에 이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다다음 정부에나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행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심지어 다음 정부에 일어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다음 정부에나 유효한 일을 대행이 결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LNG 사업에 발을 걸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사태의 피해자가 되지 될까 않을까. 봐. 경제적인 편익 분석 같은 것들을 엄정하게 예. 하고 따져보면서 예. 사업 가치를 따져봐야 되는데 혹시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어.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업적 가치를 두고 보더라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진중하게 차분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 내주고 받을 이런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 되면 큰일인 건데 지금 상황이 딱 그 짝이 될 수 있고 이거 철저하게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아 출장 저지해야 되겠네. 갑자기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아니면 정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네, 말만 그냥 그러니까요. 듣고 오는 것으로. 그 저 우석진 교수님이 그 얘기했어요. 그 유명한 거 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뭡니까 약속하는 거 협약. 네. 갑자기 단어가 MOU만 MOU만 맺고 와라. 그쵸, 사실상 MOU만 말장치에 맺어라. 불과한 예,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다면 가서 MOU만 맺어라. 많이 맺어라. 좋은 말씀 감사하다라고 예, 하고 그렇죠. 생색만 그렇게 내는 식으로 와라. 하면 뭐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라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탄핵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 트랙을 밟아야 되겠다라는 네. 판단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늦어도 5월 3일 이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예. 그 안에 계속 이런 정치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을 또 가는 그러니까요. 식으로 오늘은 어디 가요? 이렇게 영남 지역을 간다라고 영남, 합니다. 이제 예. 권한대행도 이게 아무래도 그 뭐라고 할까 안보 이슈, 보안 예, 이슈가 예, 있어가지고 예. 이게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정확하게 한데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죠. 구체적으로는 말이 큰일 날 좀 뻔했어요. 어렵고. 보니까 우리 예. 김은희 기자. 네. 대형 사고 칠 뻔했어요. 예, 아무튼 지역을 간다. 예, 이렇게 지역을 알려져 간다. 있는데 예. 나중에 뭐 곧 알려질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식의 행보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한다라고 명확히 좀 선을 그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오로지 국정에만 하고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국민의힘 당선 참석 안 한다 예. 이렇게만 지금 밝히고 있지 한덕수 입에서 무언가 나온 게 없거든요. 맞아요. 결국 이걸 즐기고 있거나 적어도 이 상황을 띄워서 무언가 차후를 도모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음흠.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이 상황을 계속 좀 굴릴 것 같다라는 것이 이게 옳으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방금 전에 예. 김문수 승리 캠프 공보 메시지단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금일 10시로 예정된 예. 김문수 예비후보 지지 및 합류 선언 행사는 예.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동혁 의원의 반발이 네. 맞았네요. 아, 셌구나. 의원들이 예. 이제 불참 여러 가지 메시지 때문에 아마도 행사를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전체적인 그 국민의힘 현역들은 대체로 지금 홍준표 캠프로 많이 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들 이제 관망하면서 한덕수가 네. 뜨냐 안 뜨냐를 보고 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말 사이에 60명 정도 모아서 예.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가 예. 또 당 지도부가 경고를 하니까 선일종 이제 의원이 예. 개인 자격으로 예. 성명을 내고 말았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게 이 상황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한덕수를 띄우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는 근데 그래봐야 제2의 반기문이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반기문 모델이란 게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완주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중도 하차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처럼 오랫동안 공직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위험이나 모험을 하는데 굉장히 덜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인적인 기질을 요구받을 때 그런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자기의 뭐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가족적인 부분들을 걸고 나와야 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기문의 전철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이제 대선 전국에서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는 것인데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이 가상 대결을 했어요. 3자 가상 대결을 했더니 그 어떤 주자를 붙여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아직 경선 진행 중이지만 예비 후보. 예비 후보가 50%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 정권 교체의 여론이 상당히 높고 이 여론을 흡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쭉 나온 것 같습니다. 그 3자 대결 지지율을 보면 뭐 김문수 또는 한동훈, 홍준표 이 세 명이 다 갔을 때 대체로 46에서 47% 정도로 이제 앞서는 조사가 나온 것인데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준석 후보가 3위인데도 8% 그러니까 7에서 8% 구도를 이제 장악하고 있다. 이랬을 때 경우에 따라서 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경우에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빅텐트가 반명 빅텐트라고 하죠. 이 반명 빅텐트라는 게 유효한 선거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반명 빅텐트 참 어려운 부분인데 네. 특히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선거라는 게 가장 유사성 있는 선거는 아마도 2017년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2017년 케이스를 많이들 연구하고 있을 텐데 당시에도 보면은 범보수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가 당시 지역망 두고 보면은 보수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간 문재인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반문재인 전선이라는 것이 형성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비춰보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후보를 하나로 모아서 반 이재명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정책이나 노선이 아니고 사람을 기준으로 한 반 전선을 긋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준석하고 무소속으로 지금 나와 있는 황교안하고 같이 선거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갑니까 이게? 네. 부정선거를 찬성하는 사람과 부정선거를 배격하는 사람이 같이 후보가 모여가지고 한 후보를 뽑는다고 한다면은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 맥락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홍준표 같이 네. 정치에 능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애당초부터 국민의힘 후보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그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등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혹시 빅텐트를 치게 되면 네. 이준석이 유효하게 후보 자원으로 출마하느냐 건건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네, 이유는 네. 뭐냐? 이준석 의원도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 본인 대선에 가서 이재명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대선 이후의 맥락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보수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해서 자기가 이기게 되면 그 보수의 판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완주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빅텐트 안에 들어가서 경선을 할 확률보다는 지금 같은 지지율이 계속 나와주고 상향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달려서 2등을 하는 전략을 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차후에 보수 진영을 본인을 중심으로 통합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몰두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빅텐트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익숙한 정치권의 유행가이기도 하고 약간 철진한 트로트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빅텐트가 유일하게 성공했던 적은 201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반인 비정서가 워낙 컸었고 그래서 결국은 야권이 연대해가지고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서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겼던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저는 한 번도 성공한 경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부가 있고 야당을 중심으로 크게 뭉쳤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말하는 이분들은 지금은 윤석열이 파면됐기 때문에 여당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네. 결국은 반야당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빅텐트는 성공하기가 정치공학적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이번에 우리가 계엄을 맞이하고 조기 대선을 맞이하면서 이미 우리한테 있는 큰 빅텐트가 있습니다. 그게 내란종식이라고 하는 네. 야5당의 그 그렇죠. 메시지가 사실은 가장 큰 빅텐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사람들을 가장 크게 묶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치공학적으로 나오는 여권발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렵고 이번 시대 정신에도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이제 2012년에 박원순 안철수 단일화 모델은 둘 다 야인이었던 거고 그때 이제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하고 나중에 그 합쳤는데 그렇죠, 네. 그때에 굉장히 제가 뭐 취재를 직접 했었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버스 동원을 해서 그 선거를 하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버스가 관광버스가 막 동원됐고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시민운동가 출신이었던 이제 박원순 변호사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그냥 쭉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노무현 참여경선, 노란 자발적인, 그렇죠. 네. 저금통 같은 그런 현상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빅텐트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야인인 뭐 원외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후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한덕수가 과연 그런 인물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 베이스인 거고 이제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어렵고 아마도 이제 훗날을 도모하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야5당이 어제 내란 특검 반헌법 특위 뭐 이런 그 구성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그 내란 특검과 반헌법 특위 저는 반헌법 특위가 훨씬 뭐 두가 다 중요하지만 이제 반헌법 특위를 통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내란 종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에서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는 그 역사의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란의 전모가 아직 안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 실제로 어제서야 겨우 김성훈 경호 차장이 사표를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모든 증거 다 은멸해버린 게 아니냐라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아쉬움들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겨우겨우 보도가 나오는 것들이 어제 이제 강의구 부속실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문고리 인사가 있는데 그 사람도 계엄 직후에 핸드폰을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무회의 12월 3일 날 직접 소환을 했던 그 국무위원들한테 들어오라고 전화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을 같이 먹었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내란이 종식 뭐 아직 되지도 않았고 윤석열 겨우 파면시키고 나서도 이제서야 드러나는 팩트이지 않습니까? 숨겨진 팩트가 너무 무궁무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란 종사라고 하는 것이 겨우 구속되어 있는 군경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참 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밝혀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거 되게 충격적인 건데,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초반부터 얘기했어요. 기세가 좋을 때 이 그 엄단을 해야 된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어영부영하다가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이 넉 달의 시간 동안 실제로 증거 인멸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김성훈 차장이 이제야 사의를 표명한 건 물론 뭐 그 경호처 내부에 있는 80% 이상이 되는 경호관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그만둬라라고 압박한 것도 있다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의 자기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저는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현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휴대전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증거가 남아 있는 거죠. 특히나 내란 상황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희구 부속실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강희구를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강희구의 의혹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그의 휴대전화 압수가 너무 필요한 수순이었는데 그런 수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영리하게 휴대전화를 먼저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강희구에만 그치지 않고 청와대에 있는 뭐 비서관이라든가 뭐 네. 수석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가 그렇습니다. 김태우 휴대전화를 차장까지. 바꿨다는 예. 게 나왔는데, 결국 그렇다는 것은 수사의 시점을 굉장히 실기한 꼴이다. 결국 그 복원되지 않을 정보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김성훈 문제라는 것도 공교롭게도 휴대전화와 관련된 비화폰 문제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비화폰 서버의 기록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비화폰에 남아있는 물증 같은 것들을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압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만시지탄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심우정의 검찰은 수사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너무 그러니까 심하죠. 예. 예. 뭐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왜 국회가 빠르게 탄핵을 하지 않는가? 저 좀 납득이 안 네. 돼요. 예. 심지어는 파면되면 수사할 거다, 정말 불같이 달라 들어가지고 예. 할 거다 이런 안 하지 예측하시는 분들 않습니까? 많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파면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예. 근데 아직도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를 겨냥해서 뭘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대통령 부부의 현직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한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변죽만 올리고 있지 집중되어 않습니까?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지금 검찰을 믿기에는 너무나 많이 지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특검만이 답일 텐데 특검도 지금 또 한덕수라고 하는 거부권의 벽에 맞춰 있어서 이제 좀 시간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계속 그 얘기 뭐 이제 와서 그 얘기해서 뭐 하냐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12월에 싹 다 탄핵을 했어야 됐습니다. 12월에 싹 다 탄핵을 하고 그리고 문제적 요소들을 길목을 다 차단하면서 상황 관리를 했어야 됐다. 이제 그러지 않은 문제가 결국에는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는 과오를 또다시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뭐 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저녁 8시에 로텐더홀에서 행사를 했는데 왜 그 심우정 탄핵 안 합니까?라고 이제 한준호 최고위원한테 물었더니 그거는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아니, 검토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용호 의원 법률위원장은 이거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서로 반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판을 좀 보고 소위 얘기하는 역풍, 끊임없이 이제 민주당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역풍은 별로 없습니다. 예. 대체로 역풍은 이제 중도에서 부는 건데 중도가 이미 빠르게 탄핵하고 빠르게 이 상황을 종결하라는 이제 일종의 명령을 국민들이 내리고 있는 건데 우물쭈물 어영부영 좌고우면하다가 시일을 늦춰서 결국에는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12일. 예, 12월 12일 그리고 두 번이나 휴대폰을 바꾼 거예요. 12월 12일 날 한 번 바꾸고 13일에 원래 기기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14분 뒤에 다시 또 새로운 휴대전화로 바꿨다라는 것이고, 홍철호 정무수석도 휴대폰을 2번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이기정 의전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최진웅 국정메시지비서관 등등등등 하면 다 바꿨다. 휴대폰을 다 바꿨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압수수색 당하고 봉지욱 기자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란 중요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심우정 총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끊어내지 못한다. 왜 그럴까? 저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부르는 과정에서도 대검 차장이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이런 사실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데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 버렸던 맞습니다. 것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사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겨우 헌재에서 증거로 나온 것들이 김건희 씨가 현재 국정원장과 계엄 전후로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도 아주 큰 미스테리이고 비어있는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혀 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찰도 이해가 안 가요. 경찰도
지금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국수본부장이 비어 있는 또 이제 자리가 우종수 있고요. 본부장이 대행 체제를 하다 보니까 밑에 우종수 본부장 그렇죠. 나가고 그리고 대행 박현수가 체제를 하고 와 있다 있고, 보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수사를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결국 정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방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 전략이겠지만 예. 명확하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대표.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요하네. 무슨 얘기냐? 예. 향후 선거를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치러야겠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한 것이고 그 얘기는 선거 캠프라는 거 동학을 아시겠지만은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돌리고 네. 결국은 어떤 판으로 가는 것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대선에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국민의힘 후보들부터 지금 하고 있다라는 자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수사기관도 조만간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너무 또 알박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굉장히 큰 걱정인데요. 네. 박성재 장관이 이제 탄핵 기각된 이후에 돌아가가지고 또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가지고 반발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경찰 인사는 이미 뭐 좀 이루어졌다라고 네, 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고요. 박형수 이제 서울청 직무대리 같은 경우에도 내란 주요 종사자가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국정원 또 구인사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곳곳에 정말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무언가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좀 더 엄중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내란은 종식된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고 저는 새 정부가 출범을 해도 그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알박기 인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런 뭐 군이라든가 뭐 경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뭐 군은 뭐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다양한 도처의 인사 같은 경우에 지금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책임적인 자리에 가장 상단에 누가 있었는가? 한덕수와 최상목이 있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완규 임명도 누가 했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란 인사의 그런 대행적인 주체는 분명히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총리 그러니까 국정의 2인자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본인은 뭐 이렇게 기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져야 될 책임감, 그러니까 파면당한 정부의 2인자로서 했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지금 뭐 대망론 나온다는 게 참 어불성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고비 내라는 지리산과 같다. 가도 지리산 끝이 소중해서 안 없어요. 됩니다. 지리산 너무 소중하게 소중해. 지켜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지리산 등반하면.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넉 달 넘어서 이제 5달 차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너무 이제 고단하게 이 상황을 이제 지켜봐야 되고 빠르게 종식이 안 되니까 이제 피곤한 거죠.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이번 주 안에 아마 헌법재판소가 그 가처분 결정을 그렇죠. 할 가능성이 네. 높아 네, 보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처럼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힘들게 앞으로 가고는 있다 이렇게 네. 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이번 합니다. 주에 결정을 왜냐면은 인정배 네, 인선 금요일에 나가기 금요일 날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죠. 18일이네요 내일이 벌써. 가장 효력정지 가처분 네. 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만약에 내일 네.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면은 그 이완규에 대한 인사뿐만이 아니고 네. 앞에 했던 모든 내란 인사에 대한 효력 정지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 예.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완규 정치적 인사를 의미를 통해서 붙이자면. 정치적 네.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네. 앞에 있던 인사도 효력 정지를 시켜야 된다. 아. 여러 가지 알박기 인사들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했습니까? 네. 동일한 주체가 한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한덕수. 예. 그러니까 진짜 적극적인 그러니까 임명권 그러니까 인사권 그리고 사면권 거부권 이런 건 굉장히 적극적인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그 행사 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은 국민이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을 받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밀고 나가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한덕수 누가 뽑았습니까? 윤석열이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적극적인 임명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고 네. 하는 부분도 다시금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명권자의 지명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네. 보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는 피지명권자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오늘 제가 본 기사가 맞다면 조선일보조차도 네. 그 법률적인 전막을 하면서 다수설은 네.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인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헌재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선양 자체가 안정지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를 흔들지 않고 여러 가지 네. 정해진 법과 원칙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 여부는 9명 재판관 중에 5명만 찬성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4명도 아니고 5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명 조건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족하지 않을까 싶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9명 만장일치로 만약에 인용을 한다면은 더 정치적인 효과성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근데 방금 속보 하나 떴는데 네. 경찰이 편의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뭐 하냐고 했는데 네. 지금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을 압수수색을 경찰이 한다 이런 속보가 방금 떴네요. 잘하셨습니다. 너무 늦긴 했지만 편의점 네. 대단한데요. 네? 아 이걸 봐줘. 그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경찰 뭐 하냐 나중에 했더니 뭐 수개로 입건되신 예. 거 아니겠죠? 보니까. 뭐 그렇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편의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꼭 그런 네. 것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늦은 감은 있으나 근데 이제 김성훈이 빠지니까 이제 바로 결행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사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본인들이 그토록 요구에 맞이했던 수사권, 완전한 수사권을 그렇죠. 가져가는 완전한 수사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그 많은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사로서 자기들의 성과를 보여야죠.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가지고 있는 있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검찰도 없어요.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고 오로지 경찰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빛나는 수사 성과를 내야 본인들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수사하니까 네.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비어폰 서버 그럼 오늘 나오나요? 원래 사실은 그 전에도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지 않은 바는 아닌데요. 영장이 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해야 되거든요. 집행이 안 됐죠. 예, 그때. 그러니까 집행 자체가 계속 막혀 있었던 음. 상황이어서 이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전에도 적법이었고 이번에도 적법이었는데 음. 뭔가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는 좀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정진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긴 하지만 파면된 대통령 앞에서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한덕수의 어떤 또 행태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수사 그렇습니다. 협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아까 이제 강희구 부속실장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깡통폰이었던 거잖아요. 바꾸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어폰 서버 같은 경우에도 한 달인가요? 석 달에 한 번씩 이게 계속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는 되면서 거고. 기존의 네. 기록을 삭제하는데 이게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기술을 믿도록 그러니까요.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수사 성과가 없을까봐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대통령실하고 관저? 예, 관저촌이라고 네, 나오네요. 관저촌. 네. 관저촌을 전체 공관촌 죄송합니다. 공관촌, 예, 예. 예. 공관촌 전체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증거들이 근데 제가 추정컨대 공관촌을 이제 전반적으로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김용현 예, 아마도 CCTV 음. 예를 들면 뭐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된 피의자가 김성훈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윤석열도 입건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지시 상황이라든가 예를 들면 1차 첩병장 집행할 네. 때 다각적으로 뭐 도주 우려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네. 부분들을 면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물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 대통령 관저뿐만이 아니고 공관청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마도 이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다 조치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별건 수사가 시작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걸로 재구속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내란 또 수계 윤석열? 그 법조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 별건 수사가 아니라 결국은 이 내란 수사의 그렇죠. 한 범주 안에 수사다라는 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네. 있고요. 통상 이 수사를 공격할 때 별건으로 뭘 한다 이런 식의 예, 이야기들을 예.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를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민간인이 된 윤석열 씨에 대한 또 다른 혐의들이 켜켜이 쌓여서 그렇죠. 이게 빠르게 좀 재구속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전혀 자기 죄를 반성하지 않고 굉장히 궤변을 또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부를 규합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끝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그 메시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우리 공동체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지금 빠른 구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단 직위원 재판부는 풀어줘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네. 건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별도의
그거는 어떻게 뭐 합혀서 재판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마도 궁금하네요. 이제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별개라서, 아마도 그리고 예.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성훈 자체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공범관계 구성이 김성훈, 이광우랑 같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피고인들하고 같이 재판을 받아서 내란치 재판에 병합되지는 않고 아마도 네. 별도의 재판이 열릴 것 같고 서부지법에서 그게 아마도 서부지법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윤석열이 이 문제를 구속을 하려면 아마도 김성훈이라는 영장도 다시 한번 쳐야 될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검찰이 이제 꺾은 다음에 네. 법원에 갔지만 조국적으로는 법원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 문제를 재구속하기 위해서는 김성훈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도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비아폰 서버에 대한 압색을 방해하는 행위들 같은 것들이 엄격하게 입증이 안 됐던 것이 예. 관저라든가 뭐 대통령실 상대로 제대로 된 수색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런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물적 정보를 탄탄하게 가져가고 그럼 김성훈에 대한 영장 재청구 그리고 이어서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을 합니다. 네. 그 어쨌든 지금 뭐 새로운 국면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거 경찰이 움직여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뭐 샘물 그러니까요. 같은 느낌을 예. 받게 되네요. 그래도 이제 새로운 또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 아까 합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가 필승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본적으로 김문수를 옹립을 하는 것이 김문수를 위한 게 아니야. 가는 이지웨이기 때문에 홍준표하고 한동훈이 되면 단일화가 안 된다. 어렵다는 걸 동물적으로 알아서 김문수를 지지하는 듯한 외양을 취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김문수 네. 김문수 후보가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김문수가 천인 외로우시겠네. 공로해야 될 참, 일이죠 지금 예? 보면은. 천인 공로할 그렇죠. 일이네. 네. 지금 이놈이 감히 지금 네. 지금 어디 와서 지금 이런 행태를 범하느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종합하면 엉망이네요. 엉망진창입니다. 네, 이렇게라도 권력을 탐하겠다.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가지고 하는 김문수는 또 뭐며? 파면을 겪어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사과를 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국민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통상은 탄핵되고 파면되고 어떤 큰 정적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쇼라도 무릎 꿇고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렇죠. 이제까지 여의도의 네. 문법이었고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고요. 무슨 계엄을 여전히 옹호하는 듯한 발언, 탄핵이 틀렸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제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부터 연원이 되는 것이죠. 잘 될 수 기본값이 없는데 뭘 더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어렵다. 기대를 네, 하지 맞아요. 하는 것은 좀 요원한 일이다. 이제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그때도 새누리당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제 박물관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때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국민들의 손으로 이 정당이 저는 이 제대로 갈 수 있겠나 싶습니다. 이번 대선 이후에 아마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5천만? 아까 한동훈 대표 한동훈이 얘기했던 정확히 워딩을 예. 불러드리면은 다시 네.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한동훈 그 후보가 이런 입장을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내진 않았을 것 같고 캠피어에서 면밀하게 이제 이미지 조사 같은 걸 해본 결과 그렇겠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맞다 윤심하고 선 긋자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 같고 정확하게 5천만 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5천만 배. 아마도 한동훈은- 5천만 명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 사람 수가 5천만이기 때문에 예. 윤심도 하나로 치고 예. 5천만 배 중요하다라는 예. 산술적 계산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어쨌든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D-48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여러 가지 의혹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텐데요. 그 길에서 현장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